안녕하세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하고 또 조문을 한번 해볼 건데, 그래서 조문을 여러분이 그 초보자든 아니면 좀 했던 사람이든, 어, 내년 시험을 위해서 지금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합격을, 하고,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시험에, 안 된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 본인의 어떤 그런, 실력의 정도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 거니까 좀 혹시 늦더라도 또 합격에 최종적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또 해보겠습니다. 43조에 가보면 영업 양수인 우리 영업 양도를 공부를 하고 있었잖아요. 영업 양수인에 대한 변제. 우리가 영업 양도인 양수인에 대한 변제. 요거는 뭐냐면 우리 앞쪽에 봤던 것은 상호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이었잖아. 그죠? 그거는 뭐냐면 양도인의 채권자 보호였어요. 양도인 채권자 보호. 요 부분은 영업 양수인에 대한 변제라는 것은 영업 양도인의 채무자 보호를 말하는 거죠. 채무자도 그죠? 채무자도 상호를 속용하고 있는 자에게 돈을 갚으러 갔더니 거기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착각하겠죠? 원래 양도인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채무 변제라고 오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채무를 변제했을 때 그 변제를 유효한 것으로 볼 거냐가 문제되는 거죠. 이것도 외관 법리에 의해서 상호 속용을 하는 것을 믿은 에, 양도인의 채무자 있죠.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래서 요 43조는 뭐다? 양도인의 다시 말해서 양도인의 채무자 보호 규정이다. 그죠? 채무자 보호 규정이다. 보호 규정이다. 그럼 우리가 봤던 42조는 뭐가 되겠습니까? 양도인의 채권자 보호 규정.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양도인의 채권자 보호 규정.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어쨌거나 그런 일대한 조건 하에서 어, 상호 소유하는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채무자가 돈을 갚았으면 양도인이 다시 변제하라고 할 수 없는 이중 변제 위험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 요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 양수인이 양도의 상호를 계속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가 그죠? 채무자가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 없이 요 조건 갖춰야 돼요. 선의 중과실 없이요. 양수인에게 변제할 때는 그 변제의 효력이기 때문에 양도인이 이 채무자에 대해서 다시 갚으라고 할 수 없다. 이중 원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양수인에 대한 변제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상호 속용을 했을 때 영업 양도인의 채권자 채무 보호 규정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 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이다. 채무 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이다. 그렇죠? 요거는 뭐냐면 44조에 가보면 우리 앞쪽에서는 전부 다 42조, 43조는 상호 속용을 하는 경우에 문제였잖아요. 여기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상호 속용을 하지 않더라도 책임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어떤 거냐? 채무 인수를 광고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했다라고 양수인이 먼저 선언을 했다는 거죠. 이럴 때에 그죠? 이럴 때는 양수인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여기는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거예요. 속용하지 않고 일 때 이거는 외관 법리가 아니에요. 사용하지 않지만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내가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의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렇죠? 내가 인수했다라고 했다는 거죠. 이 광고는요. 어떤 뭐
다시 말해서 TV 광고나 신문 광고를 말하는 것은 그것도 되겠지만 그런 개념보다는 내가 채무를 인수했다는 것을 표시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광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례도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거기 판례 기출 가보시면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광고라는 것은 보면 첫 번째 영업 양도인의 상호를 소경하지 않은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한다는 취지를 광고에서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양도인의 채권자의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채무 인수의 취지를 표시했다. 그죠? 그것도 유사하게 봅니다. 그럴 때는 채권자에게 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발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양도인의 채무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표시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럼 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권이다. 우리 아까 상호 소경했을 때 외관법리에 의해서 양수인도 책임을 진다 그랬죠? 양수인도 책임진다 그랬죠? 그러면 양도인은 책임 안 집니까? 책임집니다. 어떻게 해요? 갑이 만약에 을에게로 양도를 했다. 그렇죠? 근데 소경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양도인의 채권자, 그죠? 채권자에 대해서 누가? 갑도 책임지는 거고요. 뭐 소경하는 을도 책임지는 거죠. 요 두 책임을 우리가 연대 책임이라고 부진적 연대라고 말을 하죠. 그죠? 그러면 영업을 양도하고 양도인을 책임지는데 이 양도인에게 마냥 책임지게 한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법은 어때요? 형평의 관점에서 영업 양도인이 일정 기간 책임지다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45조 가보시면 영업 양수인이 상호를 소경하는 경우에 양수인의 책임 우리 42조 있었잖아요. 여기랑 또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그죠? 요 두 규정에 의해서 양도인도 함께 변제 책임을 지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마냥 지는 것이 아니고 양도인의 제3자 채무는 영업 양도 또는 광고 후에 2년이 경과하면 양도인은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게 45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이것 또한 제도와 관련해서 이해를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영업 양도도 끝났어요. 여러분 조문을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되는데 이제는 상법 총칙 끝나고 우리 이제 상행위로 가봅시다. 상행위로. 상행위 가보시면 상행위는 이제 통칙과 각칙으로 나눠져 있어요. 통칙은 뭐 이제 가보면 뭐 기본적 상행위라든지 상행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 통칙에는 주로 민법에 대한 법률 행위의 특칙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통칙에는 상행위의 종류가 나와요. 기본적 상행위하고 보조적 상행위가 나오는데 이게 의미를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미 우리 기본적 상행위는 어디서 배웠어요? 앞쪽에서 당연상인할 때 배웠잖아요. 당연상인할 때 어떻게 말했어요? 당연상인은 어때요? 자기 명의로. 당연상인은 자기 명의로. 그 다음에 어때요? 상행위를 하는 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상행위를 하는 자. 요때 상행위가 뭐냐면 여기 46조의 요 기본적 상행위를 말해요. 자기 명의는 여러분 잘 알죠? 자기 명의를 했다는 것은 자기의 책임하에, 알겠죠? 의무 책임하에 그 행위를 한 자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당연상인에서 상행위가 바로 기본적 상행위를 말하는데 이 기본적 상행위는 직접 영업으로 하는 상행위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 상행위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영업으로입니다. 영업으로. 알겠죠? 맥주집은 맥주를 판매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거죠. 영업을 하는 거. 통닭집은 통닭을 파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영업으로 하는 것, 직접적 하는 행위를 우린 기본적 상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본적 상해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용어가 영업성이라는 것을 요구해요. 영업성. 알겠죠? 영업을 계속해야 돼요. 영업성이 요구되는데 영업성이 없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익을 얻긴 하지만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만든다든지 또는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여기에 기본적 상행이 포함되지가 않아요. 임금을 받을 목적,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 있죠? 이거는 안 된다. 나머지 여기 쭉 나열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22가지가 되는데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상인이 하는 행위가 꼭 22가지밖에 있는 건 아닌데 요 22가지 안 하면 나머지는 상행이 아니기 때문에 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온 게 뭐가 있었어요. 요런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설비상인 그래갖고 의제상인 들어보셨잖아요. 의제상인. 그래서 기본적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 상행입니다. 이거 알겠죠? 기본적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설비를 갖추고죠. 상인과 같은 설비를 갖추고 행위를 할 때 그 자를 우리가 뭐라 한다 그랬죠? 상인을 본다. 이걸 우리가 의제 상인을 봐서 이 자는 어때요? 상법이 적용되는 상인으로 보겠다 한 거잖아. 그죠? 그건 왜 그런다 그랬죠? 여기에 기본적 상인이 22가지를 하지 않는 자를 상인으로 포섭을 해서 상법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란 말이죠. 그리고 의제 상인도 무슨 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기본적 상인을 하지 않지만 어떤 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준상행이라고 그래요. 준상행. 알겠죠? 준상행이란다. 이 준상행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상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해서 상법이 적용되게 하는 것이에요. 이해됐죠? 그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된다. 그러면 나머지 뭐 기본적 상행위 종류는 쭉 한번 보시면 돼요. 다 뭐 아는 것들이고 임치, 신탁, 중개, 대리, 뭐 금융리스, 그죠? 이거 다 있다. 매매. 대표적인 게 매매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는 걸 알아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 상행위도 그렇게 상인과, 그죠? 상인과 영역에서 한번 알아주시면 아주 명확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냐 가보면 보조적 상행위가 있어요. 보조적 상행위. 47조에 보조적 상행위 나오죠? 이 보조적 상행위는 영업을 하는 것을 왜 말하는 건데 주로 상인이요. 주체는 상인이 됩니다. 당연히 그죠? 상인이 영업을 위해서 하는 행위 있죠. 상인이 영업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영업을 위해서 하는 행위는 전부 상행위로 보는데 이게 바로 보조적 상행위. 상인이 영업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맥주집 하는 상인이 이 맥주를 파는 것은 영업으로 하니까 기본적 상행이고 그 맥주를 팔기 위해서 안주를 사오기 위해서 돈을 빌려온다든지 그다음에 안주를 만드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알바생을 이렇게 모집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등등 있죠. 또 그다음에 상인이 뭐 하여튼 그 영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행위 있죠.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가 보조적 상행위를 하고 상법상 상행위로 취급을 해서 상사 법률이 적용됩니다. 뭐 이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2항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2항. 2항이 이제 우리가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숨은 뜻이 있는데 상인의 행위는요. 일반적으로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와 B가 A는 상인이 아니에요. B는 상인이에요. 그리고 거래를 했단 말이죠. 이랬을 때 이 상인이 한 행위가 상행위여야만이 우리가 상법이 적용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행위가 상행위인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상행위라고 주장하는 만약에 거래 상대방이 그죠? A가 입증을 하면 좋겠지만 원래는 입증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건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B라는 상인이 하는 행위를 저게 상인을 위해서 영업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하는 행위가
영업을 위한 한 것이라는 것 등등 있죠. 이런 부분에서는 가장 잘 알고 있는 거는 직접 행위를 하는 자겠죠. 하는 자겠죠. 그래서 이것도 외관법령에서 거래 안전을 위해서요. 상인이 만약에 무슨 행위를 하잖아요. 그죠? 행위를 하면은 이거는 영업을 위해서 하는 걸로. 그냥 보조적 상행위로, 그죠? 보조적 상행위로 뭘 합니까? 추정해버립니다. 조문이. 상인 너가 하는 것은 영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추정해버리죠. 그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입증이 어떻게 넘어갑니까? 누구에게 넘어가죠? 상인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 상인이 어때요? 이거는 영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야라고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또 외관법리가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47조 2항을 여러분이 추정조항이 있다는 거, 왜 그런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 끝. 됐죠? 그래서 우리 보조상해인을 말할 때 그죠? 2번 한번 판례 기출 2번 한번 보실래요?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할 목적으로 준비행위일환으로서 같은 영업을 하고 있던 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했다. 이 매수행위는 뭐죠? 상행위를 그죠? 하기 위한 거잖아요. 요걸 우리가 개업 준비행위라 그래요. 개업 준비행위라는데 이 개업 준비행위는 보통 원칙적으로 최초의 보조 상행위로 봅니다. 알겠죠? 개업 준비행위. 그래서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 상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행위 하는 걸 우리가 개업 준비행위라는데 상인의 어때요? 그 개업 준비행위 자체가 영업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조 상행위로 보는데 상인의 최초의 보조 상행위로 보면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개업 준비행위는 보조 상행위다. 이런 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그 3번하고 4번을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3번을 보면 회사는 상법에서 상인으로 우제되기 때문에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자금을 빌려왔다. 이게 상행위로 볼 수 있나 이거죠. 상행위에 해당해서 차용금 채무를 상사 채무로 볼 수 있다?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회사는요, 법인 있잖아요. 법인은 회사가 상인일 뿐이지 상인으로 의지됩니다. 거기에 대표이사는 개인은 어때요? 상인이 아니에요. 상인인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할 뿐이에요. 그 돈을 빌려올 때 회사 이름으로 빌려왔으면 이거는 상행위가 됩니다. 상사시효라든지 뭐죠? 상사 법정률이 적용되지만 대표이사 개인 이름으로 돈을 빌려왔고 회사를 위해 물론 회사를 위한 거는 맞지만 돈을 빌릴 때 대표이사 개인 이름으로 빌려온 거란 말이죠. 이건 어때요? 상행위가 아니에요. 알겠죠? 3번 하여튼 잘 알아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또 4번 가보시면 우리 보조적 상행위 봤잖아요. 이 보조적 상행위 영업을 위해서 준비 행위하는 것은 개업 준비 행위인데 이걸 우리가 보조적 상행위로 본단 말이죠. 근데 이 보조적 상행위를 자기가 자기 영업을 위해서 이런 개업 준비했을 때 그때 보조적 상행위를 보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보조적 행위를 해줬다. 이거는 개업 준비 행위로 보지 않고 다시면서 보조적 상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업 준비 행위가 상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함으로써 자기 명의로 상인장에 취득한 준비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를 하는데 불과하다면 그 행위는 한자의 보조 상행위가 될 수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그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조 상행위로 보고 개업 준비해서 보는 거지. 남을 위해서 뭘 해주는 것은 보조 상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거나 처음 하는 학생들은 굳이 그렇게 많이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조문을 잘 보시면 되는 것이고 자 지금부터 이제 행위가 나오는데 이 행위가 민법의 법률 행위에 대한 상행위 특식을 합니다. 그래서 민법의 법률 행위가 상법에 와서 좀 다르게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가 대리입니다. 대리. 대리는 우리 민법의 대리는 어떻게 돼요? 현명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현명주의를. 민법의 대리는 현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 반드시 누구누구를 위해서 대리를 한다는 것을 표시해야 돼요. 근데 우리 상법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거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상행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도 이 표시하지 아니하도가 바로 뭐예요? 비현명주의예요. 현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알겠죠? 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현명을 하지 않더라도 대리인이 한 행위는 본인에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민법은 반드시 현명을 해야 되는 건데, 그죠? 다시 말해 외관법리고 거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했어요. 대리인 누군가 하는 행위인데 꼭 대리인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한 것을 믿어버렸어요. 그럴 때는 그 상대방은 대리인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이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상대방은 우리 이제 상법상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본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대리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왜? 비현명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민법과 다른 점이죠. 그걸 여러분이 알아두면 된다. 그죠? 됐습니다. 요 정도 조문을 가지고 여러분 대리 방식도 알아두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9조 가면 위임 있잖아요. 위임도 민법의 위임하고 달라요. 민법의 위임보다도 이 위임의 범위가 훨씬 넓어져요. 그래서 A가 B에게 뭘 하라고 만약에 위임을 하잖아요. 그죠? 위임을 했다. 그랬을 때 위임받은 자가 하는 행위가 민법에서는 위임받은 내용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상법은 어때요? 위임받은 것보다도 훨씬 넓게 할 수 있도록 조문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임받은 자는 위임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임을 받지 아니한 행위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놨다는 거죠. 이게 민법과 다른 점이에요. 민법은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지만 여기는 넓다. 뭐 이 정도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지. 너무 뭐 많은 것을 또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50조 가보면 대리권의 존속이죠. 상인이 영업에 관해서 수여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민법은요. 대리권을 수여한 본인이 사망해버리면 그 대리권이 소멸돼 버려요. 그런데 우리 상법은 어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래 안전을 위해서 상인을 대리해서 대리권을 받아서 영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영업을 했는데 본인이 영업주가 사망했다고 해서 물건 판 거라든지 거래 행위가 전부 다 무효로 돼버린다면 거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상법에서는요.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해서 수여한 대리권은 영업주 본인이 사망을 하더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듯이 우리가 지금 우리 상법에는 여러 가지 민법의 법률 행위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점이 이 상행의 특징으로 쭉 나오는데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51조부터 또 상행위의 특칙, 민법에 대한 특칙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